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3배 올려놓고 정부는 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 상품의 상장 자체를 막았을까요? 지난 9화에서 코스피가 하루에 서킷 브레이커 3번 걸렸던 괴리울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도 당국의 규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계좌에 최소 3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기준은 1천만 원이었으니 문턱이 3배 높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규제 패키지의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8월 5일 기준으로 이 예탁금 규정이 실제로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보완 방안을 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최소 4가지 조치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첫째는 이미 시행된 예탁금 상향이고, 둘째는 신규 단일 종목 상품의 상장 잠정 중단입니다.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이번 상장 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셋째는 8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대형증권 미인정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유 주식이나 채권을 담보처럼 활용해서 매수 금액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8월 19일 이후로는 오직 현금만 인정되고 주식을 판도는 이틀 뒤에야 현금으로 확정됩니다. 넷째는 11월 중 시행될 매매 단위 확대입니다. 지금은 한좌 단위로 사고팔 수 있지만 11월부터는 20좌 단위로 바뀔 예정입니다. 왜 당국은 예탁금 하나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쌓아 올렸을까요? 답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나면 실제 주가와 상품 가격이 벌어지는 괴리울이 생깁니다. 괴리울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종목이 오르는 걸 보면서도 상품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일수록 이 함정에 더 취약합니다. 당국이 예탁금 조건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 시간을 늘리는 조치도 8월부터 같이 시행됩니다. 괴리울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같은 시점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4가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신규 공급을 막고, 담보 인정을 줄이고, 거래 단위를 키우는 겁니다. 네, 방향 모두 결국 하나를 향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오는 돈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로 묶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곳은 일반 지수 추종 ETF입니다. 단일 종목 2배 추종 상품 대신 배율이 없는 코스피나 코스닥 ITF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은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국내 규제가 강해질수록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슷한 성격의 상품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현금성 자산에 머무는 흐름입니다. 대형증권을 못 쓰게 되면서 매수를 미루고 현금을 그대로 쌓아두는 계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웁니까?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신규 상장이 막히면 상품 라인업을 늘려서 수수료를 벌던 사업 모델에 제동이 걸립니다. 반대로 수혜를 보는 쪽은 일반 지수 ITF를 주력으로 하는 운용사입니다. 자금이 옮겨갈 곳이 바로 이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영향이 갈립니다. 레버리지 상품 매매 수수료로 재미를 봤던 곳은 거래량 감소를 걱정해야 합니다. 반면 계좌 개설과 일반 상품 중개에 강한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그럼 지금 이 상품을 이미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확인할 건 본인이 보유한 상품의 현재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이 이미 크게 벌어져 있다면 추가 매수보다 현재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8월 19일 이후 대형증권을 못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매수 자금을 현금으로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에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월 매매 단위 확대입니다. 20좌 단위로 바뀌면 소액으로 조금씩 사고 팔던 방식이 지금보다 어려워집니다. 이 세 가지는 상품을 계속 들고 갈지 정리할지와 별개로 누구나 지금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일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남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에 남는 투자자는 오히려 더 숙련된 사람들로 좁혀집니다. 진입 장벽을 넘을 만큼 자금과 지식을 갖춘 사람만 남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당국의 목표가 초보 투자자 보호였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는 더 전문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규제의 의도와 실제 효과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반도체 약세 여파로 크게 흔들렸던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몰린 자금이 급락과 급등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규제 시계를 앞당긴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증폭 효과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증폭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24만 7,500원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7% 넘게까지 오르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두 종목 다 지난주 급락분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반등을 이끈 배경은 국내 요인이 아니라 밤사이 미국 기술주 강세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 기조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분석을 내놨습니다. 빅테크 고객사들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아직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진단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공급으로는 수요의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있을 클라우드 재계약에서는 기존보다 30에서 40%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서 짚어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핵심 종목들입니다. 오늘처럼 하루에 몇 %씩 오르내리는 날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은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3.13% 상승을 그대로 2배로 따라간 상품과 전날까지의 누적 오차를 안고 있던 상품은 같은 날에도 전혀 다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될수록 실제 종목과 상품 가격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당국이 우려하는 지점이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종목 자체는 좋은 소식으로 오르고 있는데 상품을 든 투자자는 그 좋은 소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 충족률 60%라는 숫자는 앞으로도 이런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간에서는 실적 발표나 계약 소식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을 2배로 증폭시키는 상품이라서 규제가 겹겹이 쌓이는 이유도 결국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시행된 예탁금 조건은 시작일 뿐이고 8월 19일과 11월에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가지 조치가 겹치면서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면 운용사와 증권사의 유불리도 함께 바뀝니다.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이 내 계좌를 미리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11월 매매단이 확대일이 다가오면 그날 실제로 바뀐 거래 화면을 직접 캡처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일정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일정을 미리 정리한 만원 레터도 매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